밤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리모컨으로 불을 켜면 따뜻한 조명이 흘러내리는 그런 살롱 같은 거실. 회색 대리석 바닥에 비친 창밖의 야경은 마치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 요새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대학생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21살 손녀의 그 떨리는 음성은 마치 영화의 그 장면처럼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공기가 두꺼워졌습니다. 72세의 김수님 여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말해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지방의 요양시설에 보내고 아파트랑 예금 다 아빠 이름으로 돌린다고 했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계속했습니다. 유언장도 바꾼다고, 할머니 판단 능력이 나빠졌다고 기록해서 후견인도 지정한다고, 아빠가 할머니한테 대신 쓸 서명 문서들도 준비했다고. 수님 여사의 온몸이 정지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가듯이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손녀의 목소리도 멀어졌습니다. 거실의 조명도 흐릿해졌습니다. 세상이 물속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 2년간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그 아들이 내 기억력이 흐려졌다고 거짓 기록을 해두려고 했다고. 모든 재산을 아들 이름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펜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잔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님 여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금 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어딘가를.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결혼했을 때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수님 여사는 천천히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녀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머니를 속여왔다는 것이, 자신이 받을 상속조차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에게만 집중될 예정이었다는 것이. 수님 여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혜린아,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수면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들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어봤던 것들이, 어머니, 혹시 최근에 기억이 흐릿하신 건 아니세요? 라던 그 질문들이 모두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이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린아. 그 밤 할머니와 손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울먹이며 어떤 때는 침묵으로. 수님 여사의 온몸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강남의 밤하늘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수님 여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아침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해요? 손녀의 질문에 수님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싸워야 해. 할아버지를 도와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거미줄을 풀어낼 거야. 밤이 무척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끝에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의 무기를 준비하는 일, 배신자를 맞서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수님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강남의 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거미줄은 언젠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의 분노는 법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과 배신이 뒤엉킨 가족 비극의 중심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과 정의가 어떻게 개인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인생은 사실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한국의 평범한 여성들이 걸어온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간 삶이었습니다. 1952년생, 이제 72세. 우리 엄마의 세대, 우리 할머니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 서둘러 중학교를 마치고 18살에 섬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민첩한 여자아이들이 비싼 수고비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밤새 미싱질을 하는 공장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공장의 품질 검사원 김대수를 만났습니다. 대수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눈썹이 진했고 손에 항상 담배가 들려 있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이가 밤샘 근무로 쓰러질 때쯤이면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먹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님이가 거절했습니다. 오빠 먹어요. 하지만 며칠 뒤 도시락은 여전히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의 결혼식은 1974년 작은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흰 드레스가 아니라 흰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신부 머리에는 가짜 보석이 달린 왕관이 아니라 넓은 예물로 고정된 수건이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우는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를 안았을 때 수님의 눈물은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 작은 생명, 이것을 위해 자신이 살아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남편 대수는 아내가 힘들까봐 더 이상의 아이는 낳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 아이만 제대로 키우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이후의 삶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 아들 민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손으로 빨아서 말렸고 아들의 책가방은 항상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학교 앞에서 반찬을 팔고 밤이면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우리 민우는 공부를 잘해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는 이 아이의 머리다. 남편 대수도 동의했습니다. 둘은 같은 꿈을 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1995년 민우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수님과 대수가 합격 통지서를 들었을 때의 기쁨은 그들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감정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둘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이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대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했습니다. 2012년 아들의 대학 졸업, 2014년 아들의 결혼, 2015년 며느리 지영이의 첫 인사.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잘 섬기겠습니다.
예의 바르고 얌전했던 며느리. 2017년 손녀 혜린의 탄생. 병원에서 손녀를 안았을 때 수님은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구매. 마지막 그것은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35년을 미싱질하고 청소 알바를 하고 반찬 가게에서 일한 수님이 남편은 공장의 품질 검사원에서 은퇴했습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강남 압구정동의 33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여기서 자라야 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수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주름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름이 새겨진 그런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년 후 2020년 가을 남편은 폐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개월. 그것이 의사가 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6개월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민우, 우리 손녀를 봐야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수님은 병원 침대 옆에서 6개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숨 쉬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강남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야. 손녀를 위해 잘 지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대수는 떠났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너무 울어서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깨어나면 남편이 옆에 없었으니까요. 강남 아파트의 침대는 너무 컸습니다. 절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녀 혜린이가 올라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손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품에 있었습니다. 수님은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살아야지. 이 아이를 위해.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강남 아파트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주식시장을 봤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영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명절 때나 아들의 생일 때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 주에 2~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말이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이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기가 정말 위험하지 않으세요?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손을 모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타겟으로 정말 무서운 사기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챙겨드리는 게 어떨까요? 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은행 통장의 잔액을 본 적이 있나요? 33평 강남 아파트. 최근 공시지가로 책정되면 약 15억 원대. 여기에 예금 2억. 그리고 경기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그것의 시세는 약 3억 원. 도합 약 20억 원. 수님 여사가 남긴 유산의 규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우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아니, 갈망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본 순간부터 말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만 주셨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왜 지영이가 자주 와서 물었는지. 어머니, 최근에 기억이 조금 흐릿하신 건 아니세요? 왜 민우가 자연스럽게 은행 통장을 달라고 했는지. 왜 여행을 가기 전에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수님 여사는 밤 11시 반 손녀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평범한 할머니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사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잊혀진 그 강한 의지, 남편을 사랑했던 그 심장, 아들을 키워낸 그 투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72세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그 손, 아파트를 위해 일한 그 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녀의 인생 역정은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만 서명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가족의 일들을 챙기던 그런 톤이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스쳐가지 않았으니까요. 세금 정리하는 거고요. 부동산 관리 관련 서류들이에요. 민우는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향해 펜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을 반복한 동작처럼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시니까 정말 힘드시겠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가족이 도와주는 게 기본이래요. 우리 아빠도 저희가 다 챙겨드렸고요.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어머니를 속여야 하는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그 펜은 평범한 검은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순간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민우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서류는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민우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아래에 자신의 서명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게 있으신지 물어볼 때 편하게 하려고요. 수님 여사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모든 금융 거래를 아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문서였습니다. 예금을 옮기고 투자를 변경하고 심지어 돈을 인출하는 것까지. 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 네 번째 서류, 다섯 번째 서류. 수님 여사는 더 이상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겨두고 간 아들이니까요. 그 아들이 자신을 해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한두 개 더 있어요. 민우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부양 계약서였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김수님은 아들 김민우의 보살핌을 받기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내 모든 재산의 관리를 아들에게 위임한다. 수님 여사는 그것을 읽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서명한 것 같은데? 아, 그건 서류 실수예요. 원본으로 다시 하나 서명해 주세요. 거짓이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중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제출할 때 더욱 명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마지막 서류 한 개만 더요. 민우가 꺼낸 마지막 서류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후견인 신청 관련 사전 동의서였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든 현재 나의 재정 관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대비하여
아들 김민우를 나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를 원한다. 순임 여사는 마지막 서류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내가 후견인이 필요한가? 민우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도 생전에 아버지는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놨었거든요.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지금 그 세부 사항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순임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명할게.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강남 아파트의 운명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20억 원의 재산이 조금씩 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법적 권한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임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끝났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민우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순임 여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강남은행 지점에서 이체 신청을 하셨나요? 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순임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권한자인 아드님이 하신 건가 봅니다. 저희 기록상 민우님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순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움닫기였습니다. 이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우편이 왔습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 평가를 변경하는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순임 여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공시지가를 낮추려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은 공시지가는 증여세를 더 적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순임 여사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펜으로 그은 그 선들은 사실은 쇠고랑이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쇠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반, 강남 아파트의 거실,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순임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자연스러운 말투, 어머니, 혹시 기억이 흐릿하신 건 아니세요? 그 질문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순임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우가? 아니, 이 시간에? 현관을 열었습니다. 대학생 혜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 혜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임 여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혜린아, 뭐해? 이 시간에? 할머니, 내가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너무 무서워. 손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임 여사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주말에 지방 여행을 가잖아. 나는 그날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었어. 혜리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빠 차에 타서 엄마 만나러 가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스피커폰이 아니라서 나는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다 들렸어. 순임 여사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속삭이듯이 말했어. 할머니를 지방의 싼 요양시설에 보내고 강남 아파트랑 예금들은 자기 이름으로 다 돌린다고. 아,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된 경기도 상가도 있다면서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할머니가 반대하면? 이라고 물었대. 그러니까 아빠가. 혜린은 울음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판단력이 나빠졌다고. 의료 기록을 만들 거라고 했어. 병원에서 증명을 받으면 되니까 후견인 신청도 쉽다고. 그리고 할머니 명의의 서류들. 아빠가 이미 받아놨다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도 이미 찾아놨대. 아파트랑 상가 증여 서류도 준비됐고 순임 여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모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서명을 받은 그 서류들은 이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나 정말 무섭고 정말 아빠가 미워. 혜리는 할머니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자로서 아버지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어린 여인의 절망이었습니다. 순임 여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변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분노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차분한 분노, 냉철한 결심이었습니다. 혜린아, 고마워.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해서 미안해. 순임 여사는 손녀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넌 그냥 딸 같고 손녀 같고 가족이야. 나머지는 할머니가 할게. 그 말을 한 순간 순임 여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2세 여인의 눈에는 더 이상 약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것은 오래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1시 거실에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순임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들에게 준 서류들의 사본, 증여계약서, 후견인 신청 관련 문서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옛 유언장. 순임 여사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변호사라고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박철웅 변호사. 검색 결과에 떴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종종 이름을 꺼내던 변호사.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말하던 그 사람. 순임 여사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밤 1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박철웅 변호사님, 남편 김대수의 아내 김수님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능하신지요? 새벽 2시, 손녀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순임 여사는 거실에 앉아 모든 서류를 정렬했습니다. 한 장씩 차분하게 증거가 될 것들을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아, 할머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새벽 3시, 순임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72세였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떤 불이 다시 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일했던 그 시절의 불이, 아들을 키워낸 그 시절의 불이, 아파트를 지킨 그 시절의 불이.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해봤어. 수님 여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싱질을 했고, 청소를 했고, 반찬을 팔았어.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웅 변호사로부터의 답장이었습니다. 김수님님께 네, 아침 9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박철웅. 수님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검은 서울의 하늘. 하지만 동쪽 끝에서는 살짝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 밤 수님 여사는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밤이었습니다. 손녀를 잠들게 하고 모든 서류를 정렬하고 변호사와 약속을 잡은 준비의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수님 여사는 부엌에 섰습니다. 손녀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생을 해왔던 그 손길로, 아들을 키웠던 그 손길로, 남편을 위해 밥 지었던 그 손길로 손녀가 깨어났습니다. 밥 냄새가 났으니까요. 할머니, 밥을 먹어야지 혜리나.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수님 여사는 손녀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계란말이, 미역국, 된장찌개. 평범한 아침밥. 하지만 그 아침밥 위에는 할머니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리나, 너는 학교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뭐 할 거예요? 수님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 말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결연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다짐처럼. 새벽 6시 수님 여사는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정장. 검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가방에 모든 서류를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72살인가?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여자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나갔습니다. 강남의 새벽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수님 여사의 발걸음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박철웅 변호사의 사무실, 도강로 변호사 빌딩. 차 안에서 수님 여사는 옆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새벽거리, 일어나는 태양, 새로운 하루.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는 그녀에게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기르고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지. 수님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택시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박철웅 변호사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72세의 여인이 뭔가 심각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기에? 수님 여사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속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법과 정의가 한 할머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박철웅 변호사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확히 그 시간에 조용한 사무실, 통창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 고급스러운 목재로 된 책상, 그리고 그 책상 뒤에 앉아있는 60대 중반의 변호사. 그의 눈빛이 수님 여사가 들어오는 순간 변했습니다. 이 72세의 여인이 새벽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정장을 입고 온 그 사람이 뭔가 심각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분이 남편 김대수의 아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남편이 생전에 자신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새벽에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임 여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서류들, 은행 거래 기록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자신이 밤새 적어둔 메모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속았습니다. 순임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순임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경험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매우 복잡할 거라고. 어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30분은 순임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손녀가 들었던 전화대화, 아들이 준 서류들, 은행에서 온 이상한 전화, 부동산 관련 우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기억 속에 자꾸 떠오르던 그 많은, 기억이 흐릿하신 거 아니세요? 라는 질문들이. 박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류들을 정확히 봐야겠는데. 은행 거래 내역도 일관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번 본 사람의 태도로. 순임 여사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위임장. 박 변호사의 손가락이 글귀를 따라가며 움직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위임장이 아니네요. 이 조항을 보세요. 그의 손가락이 어떤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권한자는 본인 김순임의 명의로 별도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어머님, 이건 아드님이 어머님 이름으로 어떤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순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모르고?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은행 위임 계약서. 그의 눈이 더 좁혀졌습니다. 이것도 어머님, 이것은 사실상 어머님의 모든 금융 거래를 아드님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돈을 인출할 수도, 투자를 변경할 수도, 심지어 정기예금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 말이 공중에 떨어졌습니다. 사기. 자신의 아들이 한 행동을 사기라고 부르는 순간 뭔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양계약서. 박 변호사는 그것을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어머님을 법적으로 아드님의 부양 대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머님의 모든 재산 관리를 아드님에게 넘기는 거고요. 이것이 법원에 제출되면 어머님은 사실상 아드님의 피후견인이 돼요. 피후견인? 네. 아드님이 어머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죠. 재산도, 신체도, 어머님의 거주지도.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받습니다. 후견인 신청 동의서.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네요. 어머님이 명의로 스스로 후견인을 원한다고 서명한 증거. 법원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아드님을 후견인으로 원한 것이 되는 거죠. 순임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이제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계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신뢰를 만들고 문서를 모으고 마지막으로 법적 장치를 가동하려고. 변호사님, 그럼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순임 여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서류들이 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몇 가지가 더 필요해요. 특히 후견인 신청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머님의 정신, 감정, 의료 기록도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어머님은 굉장히 명확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으세요. 따라서 후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그럼
어머님,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서류들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동시에 어머님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공식적인 법정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장이요. 동시에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도록 명시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박 변호사는 수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누구를 가장 믿으세요? 수님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린이에요. 우리 손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네요. 그는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 서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절차는 빨라야 합니다.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을 할 때까지 아마 최대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일주일? 네. 그 사이에 어머님의 새로운 유언장을 법원에 등록하고 부동산을 특별 신탁으로 설정하고 금융 자산도 보호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수님 여사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정신건강 진단을 받아야 해요. 신경과 의사 앞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고 그 결과가 정상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법정에서 어머님은 당시 정신 능력이 충분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수님 여사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어머님, 당신은 이미 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뭐요? 깨어나셨어요. 진실을 보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셨어요. 박 변호사는 일어섰습니다. 나머지는 법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법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박 변호사와 수님 여사는 밤 6시까지 함께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토했습니다. 각 서류의 법적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신경과 정신감정 내일, 새로운 유언장 작성 모레, 공증 및 법원 등록 사흘 뒤, 부동산 신탁 설정 일주일 뒤, 금융 자산 보호 즉시. 이것들이 모두 끝나면? 수님 여사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아드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정말요? 네. 법이 막아요. 사무실의 조명이 밤 풍경 속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강남의 야경, 불이 켜진 건물들, 그 안에서 수많은 삶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속임과 신뢰가 얽혀있는 그런 삶들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님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남편 김대수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왔을 때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 정도의 명확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아내이구나, 그 사람과 함께 50년을 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수님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법으로, 정의로. 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강남 신경과 클리닉에 가세요. 주소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간단한 정신 감정을 받으면 돼요. 어머님은 충분히 통과할 거야. 수님 여사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강남 신경과 클리닉, 주소, 의사 이름, 예약 시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내 사무실에 와요. 새 유언장을 작성할 거고 공증인도 부를 거예요. 완벽하게 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님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사무실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움직일 때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모르게 해요. 알겠어요? 손녀분도 아무도.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수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님 여사는 자신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법적 무기, 정의의 무기. 아침 8시, 강남 신경과 클리닉. 수님 여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갔고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들이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김수님님? 신경과 의사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여의사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연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태도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당신의 아들 이름은? 지금 당신의 나이는? 이 아파트의 주소는?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님 여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의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약 15억, 예금 2억, 그리고 경기도 상가 3억. 도합 약 20억 정도입니다. 정확합니다. 의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건망증이나 기억상실 증상이 있으신가요? 수님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검사는 추가 뇌기능 테스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기, 간단한 수학 문제, 논리적 질문, 모든 것에서 수님 여사는 완벽했습니다. 30분 후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수님님은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감정 표현 능력 모두 정상 범위를 상당히 초과합니다. 법적 판단 능력도 명확합니다. 수님 여사는 그 진단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무기였습니다. 나는 미쳐있지 않다는 의료적 증명이었습니다. 의사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혹시 말인데 누군가가 당신의 정신,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세요? 수님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비가 됐습니다. 진단서는 박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달되었습니다. 둘째 날 낮 2시 박철웅 변호사 사무실. 수님 여사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사도 함께였습니다. 법원에서 파견된 공식적 공증사.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 여사의 펜이 그 종이에 닿았을 때 과거의 모든 서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한 서명들, 거짓된 서명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손녀 김혜린에게 상속한다. 특별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손녀가 내 노후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특별부양 조항을 포함한다. 아들 김민우와 며느리 지영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음을 명시한다. 그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공증사의 펜도 움직였습니다. 김수님님, 혹시 이 내용이 의도하신 바가 맞는가요? 수님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것이 아드님께 상당한 재정적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펜이 종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명, 공증사의 도장, 법원 등기, 모든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역적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9시 수님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집에 왜 안 계셨어요?
순임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알았을 리는 없겠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살짝 불안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고 있었어. 뭐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어요. 가족회의? 그것은 아들의 계획 최종 단계였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재확인하고 마지막 체크를 하려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있어. 뭐 하는 건데? 어머니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 순임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순임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주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정되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그들은 아직 당신이 움직였다는 걸 모를 겁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주말에 그 회의에 참석하세요. 정말요? 네.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요. 이제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필요한 최종 조치들을 취할 거예요. 넷째 날 오후 3시 부동산 신탁 계약 서명. 강남 아파트와 경기도 상가는 이제 특별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순임 여사의 직접적인 통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들 민우는 절대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탁은 손녀 혜린이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5째 날 아침 8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순임 여사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에 특별 수표를 설정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본인 직접 서명이 필요하도록 아들 민우의 위임권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6째 날 밤 11시 순임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들, 신경과 검사, 새 유언장, 부동산 신탁, 금융계좌 보호,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모두 됐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72세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7째 날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 아파트의 거실, 가족회의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손녀 혜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혜린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도 했는데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죠? 순임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가 준비해 둔 게 좀 많거든요. 민우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경주에 좋은 요양시설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 이미 예약도 해뒀고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 그리고 이것도. 그가 꺼낸 것은 후견인 신청 관련 법원 서류였습니다. 법원에 어머니의 후견인을 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더 안전하게 저희가 모든 것을 챙길 수 있게 돼요. 그 순간 순임 여사의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순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분한 분노, 아니 정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넌 나한테 뭘 해줬어? 그게 무슨. 문 열어. 순임 여사가 손가락을 튀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웅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공증사와 지방검사실,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뭐하는. 순임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분이 제 아들 김민우입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민우님, 당신이 모친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제 부동산 증여,
무단 금융거래, 사기성 후견인 신청,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우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친에게 서명받은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모친이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판단 능력이 없다고 거짓 주장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한 묶음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모친은 신경과 의사에 의해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신은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니,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님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낳고 기르고 모든 것을 줬어. 그런데 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그리고 내 기억력이 나빴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산을 지켰어. 그리고 너는 법 앞에 서게 됐어. 손녀 혜린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수님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혜린아. 그 순간 강남 아파트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여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정확히 그 기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 강남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법정, 아니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두 흑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박철웅 변호사는 차분하게 추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우님,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위임장과 신청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무효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서류는 기망과 사기의 기초 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법률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정의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 명의로 은행 거래를 진행한 모든 내역들,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모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거래로 적용됩니다. 민우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모친이 남기신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공증인의 인장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김혜린에게 상속된다. 특별 부양 조항에 따라 손녀가 나의 노후까지 책임진다. 아들 김민우와 며느리 지영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억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장의 종이에 의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수님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른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움직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결단된 행동이었습니다. 민우야, 넌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어. 너를 명문대에 보냈고 너를 위해 강남의 아파트도 샀어. 그리고 수님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해. 너더러 좋은 아들이 되거라고 말하셨어. 그런데 넌 나에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 더 나아가서 너는 너의 딸을 위해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넌 할 말이 있어? 수님 여사의 눈은 더 이상 약함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재산을 지켰어. 그리고 내 존엄성도 지켰어. 하지만 넌 뭘 지켰어?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다 잃었어.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고개는 다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우님, 당신은 경찰에 동반되셔야 합니다.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20억 원은 수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영은 울부짖으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에는 이제 셋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손녀, 그리고 박 변호사. 수님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법이라는 칼로 자신의 아들을 베었습니다. 혜린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오후, 여전히 아름다운 강남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수많은 비극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수님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박 변호사는 수님 여사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여전히 어머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떤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입니다.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지만 사랑과 연결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수님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를 지켰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학대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할머니와 손녀만 남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반찬들, 평범한 저녁 밥상. 하지만 그 밥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신뢰, 깨뜨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두 명의 여성. 한 명은 72세이고 한 명은 21살이었습니다. 할머니, 혜린이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응, 뭐야? 할머니는 지금 뭐 생각해요? 수님 여사는 밥을 한 숟가락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도망친다고요? 응. 과거로부터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잊고 있었어. 수님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할머니는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안다. 그리고 그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혜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 혜린아. 단순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강남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압의 풍경이 아니라 해방의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강남 노인 학대 사건, 아들의 주도적 사기 혐의로 구속. 72세 할머니,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다. 세상은 이것을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적 판례라고 불렀습니다. 교육적 케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님 여사에게 이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김수님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김수님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 삶의 시작점에는 손녀의 손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 수님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녀 혜린이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의 아들, 1심에서 징역 5년형 선고. 수님 여사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아, 할머니가 뭘 해볼까? 너의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신 곳들 함께 다니는 건 어때? 혜린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둘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강남 아파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햇빛 속에서 72세의 할머니와 21살의 손녀. 한 여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그녀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법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인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72세 할머니 수님 여사와 손녀 혜린이의 일주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혹시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